오늘 교육은 동두천시 선배 공무원이신 최복순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복순님은 국가권익위원회 소속 청년 강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및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등록 강사로서 41년간의 공직생활과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수요기간 맞춤형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의를 해주실 최복순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직원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우긴 않지만 특히나 오늘 교통약자 설배 기사님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4시쯤 됐는데 또 집중력 테스트 간단한 퀴즈를 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나가는 그림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입니다. 누구일까요?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우리 정국장님이 맞추셨네요. 네네. 네, BTS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참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일까요? 네, 저입니다. 네. 저는 공직을 퇴직한 후 강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으로서 사회 분야나 청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제2의 인생으로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서 또 관광도 하고 그곳에 문화유적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도 하고 싶었던 일 미루지 마시고 한 가지씩 이뤄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장애인식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장애 알아보기, 이해하기, 존중하기, 함께 일하기, 새롭게 보기, 마지막으로 요약 및 마무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이라 무엇인지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지각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야근을 하는 날도 있겠죠. 누구나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처럼 실수하고 부딪히면서 성장하니까요. 회사를 사랑하고 동료를 아끼는 그저 평범한 구성원 중 한 명이니까요. 나는 장애인이지만 내 일에 장애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는 신체적 기능이나 기능 상실로 오랫동안 장애 제약으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불어가는 사회의 동등한 구성으로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장애인식을 갖고서 여전히 장애인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왜 할까요? 이 교육은 법적 의무화 교육으로서 여러분을 한번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교육은 교육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 및 학생이 됩니다. 교육의 목적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구축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 대상이 다릅니다. 사업주 및 기각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고용 확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 인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 등록 인구는 263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어느 성별이 가장 많을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보면 남성은 152만 명, 여성은 111만 명을 조사 들어왔습니다. 이 인구는 우리가 관공서의 등록 인구를 말합니다. 아직까지 등록 신고를 안 하신 장애인도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6가구당 1가구가 장애인 인구가 됩니다.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장애 발생 원인은 후천적 사고가 32.1%, 후천적 질환이 56%, 포함해서 후천적 요인이 88.1%입니다. 우리가 각종 산업재해나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장애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신규로 등록된 장애 인구는 8만 4천 명이 신규로 등록됐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장애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나 발달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장애 인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우, 장애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러면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장애자. 네, 맞습니다. 장애자일까요? 볼까요? 장애인입니다. 조금 한 1% 부족하셨는데요. 자,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일반인, 정상인이라고 부를까요?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올바른 호칭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호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애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란 신체적, 전시적 손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유형은 15가지가 됩니다. 크게는 신체적 장애가 12가지, 정시적 장애가 3가지로서 신체적 장애에는 외부 기능 장애와 내부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외부 기능 장애는 6가지, 내부 기능 장애는 6가지, 합해서 12가지인데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지체 장애와 뇌변경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가 외부 기능 장애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뇌변경 장애는 뇌 손상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는데 혹자는 지능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지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성마비라든지 뇌졸중을 걷는 부분을 우리가 뇌변경 장애를 하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 저분은 지능이 부족할 거야 하고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내부 기능 장애입니다.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장루 및 요루장애는 대소변에 불편을 느끼신 분으로서 옆에 자루를 달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또한 뇌전증 장애는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뇌전증 장애. 뇌전증 장애는 우리가 2014년 이전에는 간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언어순환 운동으로 2014년부터는 간질이라고 부르지 않고 뇌전증 장애라고 부릅니다. 또 정신혈 장애가 있습니다. 발달 장애에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는데 지적 장애에는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또 정신장애는 정신장애가 있는데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애 범주를 갖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저희와 같지 않고 미국은 알코올, 에이즈, 암 환자를 장애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민자를 장애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장애 유형마다 제각각 대처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장애인의 유형을 이해하고 그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분한테 필요한 서비스나 편리시설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인권 감수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새로운 용어 같죠? 장애 감수성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반응으로서 장애의 이해를 이해하고 장애의 다름을 이해하고 장애의 권리를 존중하고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장애인 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보다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하는 생각으로서 인식과 태도가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다 장애 유형마다 틀립니다. 어느 신체 장애인은 우울증에 걸리지만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장애인도 보셨을 겁니다. 이러듯이 같은 장애라도 처한 상황과 원인에 따라 행동 특성의 다름을 이해해야 되고 장애인을 불쌍하다, 바보 같아, 내가 도와줘야 돼 이런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무작정 돕기보다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장애인의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편의성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장애 감수성에 대한 영화입니다. 한지민 영화배우가 한 2년 됐나요? 두 개의 빛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감수성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세요? 저 괜찮습니다. 내가 배우다. 이거 넣으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쁜데 불쌍해서 어떡해요? 응? 할머니, 저 그냥 놔두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응. 이거 뭐예요? 아니에요. 놔둬. 아유, 다들이도. 아이고. 힘들어도 딴방 먹지 말고 알았어. 여러분 잘 보셨나요? 우리 정이 많은 할머니가 이렇게 장애인한테 돈을 주면서 죽지 말고 잘 살아 이러면서 말하는 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맞나요?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말하는 비장애인이 해야 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들을 직접 들어볼까요? 친구들이나 그런 면에서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 좀 되게 뭐랄까 불편한가요? 사람들이 도와줄 때는 뭔가 물어보고 도와주는 게 기분이 좋죠? 일하는데 모른다고 생각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아이 다루듯이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회식이나 이런 거 밥 먹을 때
식당 가면 방에 앉아갖고 먹는 자식도 가면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거 더 편해갖고 그런 걸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체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머리가 불편한 게 아니고 한 부분이 불편한 거라 머리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장애인이 일할 때는 어쨌든 경제적이거나 노후의 준비라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일할 때는 소속감, 또 성취감 이런 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함께 일할 때는 그에 맞는 보직을 줘야 됩니다. 어느 시군에서는 장애인을 같이 근무하는데 민원을 직접 대하는 부서에 장애인을 배치해서 민원인이 오는데 발달장애인이 민원 접수하는데 굉장히 늦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빨리빨리 서류를 접수 안 한다고 화를 내고 서류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뒤에 계신 우리 비장애인의 주무관들이 얼른 나가서 도와줘야 되고 또 처음부터 우리 장애인에 맞는 일을 줘서 그분이 자존감을 느끼고 자립심을 느끼게끔 업무 분야를 해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장애인한테 맞지 않는 그 장애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업무를 그냥 비장애인처럼 업무를 줘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감수성이 무엇인지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장애인을 마주할 때 장애인에 대한 보호자라든지 또 동행인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과의 소통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형성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존중하기 단계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으로 아까 정의만한 할머니처럼 저 사람은 불쌍할 거야.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런 일방적인 도움보다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봐서 내가 도움을 해줘도 될까요? 한번 물어보는 것이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해하기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애 유형마다 다르듯이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의 다름을 이해하면서 소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배려하기 단계입니다. 장애 유무를 떠나서 편의시설이나 공공장사에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양보와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양보와 배려의 차이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아시나요? 양보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고 배려는 대가 없이 순수하게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배려심을 더 높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애인을 대할 때 무심코 던지는 말이 장애인한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우리 장애인한테 비속어를 쓰는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뱅이, 절름발이, 또 조막선, 난쟁이 이렇게 잘못된 표현은 올바른 표현으로 바꿔야 되는데 무엇이라고 바꿔야 될까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무엇인가요? 어려워요, 문제가? 지체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지체장애인. 그렇죠? 앞으로는 이렇게 저 안전뱅이 지나가네? 이렇게 부를 게 아니라 지체장애인이시네? 이렇게 부드러운 언어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머거리는 청각장애인으로 불러야 되고 장님과 소경, 애꾸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좀 크게 말씀. 시각장애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과가 백치는 지적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되고 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 벙어리는 말 더듬이 부르는 거는 언어장애인. 그 다음에 변해병신이라고 하는 거는 선차적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혹부리 언청이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까 우리나라 15가지 유형에 제가 설명한 게 있는데 아까 유심히 살펴보신 분은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혹부리 언청이 얼굴에 장애가 있는 사람 힌트 네? 네네 안면장애이다. 네.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네네 네. 안면장애라고 부릅니다. 또 아까 관절장애인 내가 말씀드렸죠?
간질 장애인이 2014년부터는 언어 순화가 돼서 무엇으로 변했다고 그랬죠? 응? 크게. 네, 맞습니다. 뇌전증 장애인. 네. 그 앞으로 우리가 주변에 간질 환자 발작을 일으키면 간질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지 마시고 뇌전증 장애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생각하는 그 언어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스스로 자립하는데 큰 영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통해서 다시 알게 되겠습니다. 자, 접근권입니다. 여러분들 접근권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기회 평등이나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교육이나 노동, 문화 생활을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장애인하고 함께 근무할 때 장애인 인권, 차별 금지, 접근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했습니다. 왜 이동권이 있고 시설 이용권이 있고 정보통신권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가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거고요. 두 번째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이라고 해서 배리어 프리, BRF 인증제도라고 하고 있고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고 있죠.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한 설계를 한 제품이나 시설을 말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곳에는 장애인의 기능을 높이는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독서 확대 장비라든지 지팡이라든지 소리 증폭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편의시설로서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또 이동권을 보장하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로서 이 시설의 편의시설은 공급자 중심의 편의시설입니다. 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최소한의 설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좀 잘못됐다 해서 더 발전된 것이 배리어 프리, BF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BF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하고 구토고등부에서 3년 주기마다 BF 인증 대상 기간에 점검을 해서 인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생애원 이동이나 소유동 청사를 새로 지을 때 BF 인증제도를 거쳐서 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영화관이 있는데요. 여기 영화관이 이렇게 보이죠? 영화관이 있는데 이 영화관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화면의 내용을 소리라든지 자막을 통해서 그분들이 알 수 있게끔 표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면 몸을 움직인다. 뭐 이렇게 자막을 쳐서 누구나 장애인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 영화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의 손잡이에는 점자로 표시돼서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요 밑에 화장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넓은 공간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편의시설이 많은데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대표적인 사례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처음 도입부터 설계를 한 장면입니다. 여기 콘센트가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나 있죠? 구멍이 난 이유는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콘센트를 뽑을 수 없을 때 손가락을 가운데 껴가지고 잡아당기는 편리성을 주는 겁니다. 또한 여기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손잡이, 키가 크든 작든 누구나 손잡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 손잡이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한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휠체어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비장애인은 걸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휠체어 사용자도 사용할 수도 있고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계단을 설치할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상의 디자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조성을 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가장 평등한 결과는 어떤 걸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볼 때 가장 평등한 결과를 가져온 그림은 어떤 건가요? 네? 처음? 2번? 2번?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번. 그 다음에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요 키가 작은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세 사람이 키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요 키 작은 사람은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 두 번째는 키에 맞게끔 상자를 이 사람은 하나 주고 두 사람 두 개를 줘서 요 야구 경기를 볼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상자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그렇죠? 시설을 환경할 때 그런 걸 처음부터 설계를 한 것이 야구 경기장이 이 최상의 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을 세 번째를 최상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보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자, 법률적으로 제가 살펴보면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가 있어 평등하다. 또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이라 함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듯이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장애가 있다고 해서 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률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89년도 제정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2014년에 제정된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 장애인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특성으로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 11일에 시행된 이후 고용과 교육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별은 무엇일까요? 차별은 성별과 인종, 장애인 의무와 따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네 가지 차별은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강구에 의한 차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접 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 승차 거부나 식당 출입을 거부하는 것이 직접 차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간접 차별입니다.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인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간접차별의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고지서가 아닌 일반 고지서를 발부해서 고지서 내용을 볼 수 없다거나, 또 신규로 인사채용을 했는데 토익시험 800점 이상이라고 공부했을 경우 듣기가 불편한 청각장애인은 응시를 못하는 것이 간접차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인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는 장애인이 관공서에 방문하기 전에 편의시설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 강구현 차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광고나 허용 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TV나 라디오에서 벙어리 같아, 너 장애인하고 똑같아, 이런 비속어를 써서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인 차별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의 독립을 돕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반 주택을 사들여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인데요. 하지만 주민들이 장애인들의 입주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최유창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3급인 김은정 씨는 지난해 12월 독립하겠다는 꿈을 이뤘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해 온 지 31년 만입니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코르콤에 있을 때는 요리는 잘 못했었는데 미역국도 끓이고, 이 빌라에는 12가구 가운데 4가구에 지적장애인 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일반 주택을 가구당 3,700만 원에 임대해 장애인들에게 공과금 5만 원 정도만 받고 제공하는 겁니다. 저는 잘 어울려 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서졌는데 나도 도와줄 거고, 내가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좀 도움 받을 거고. 그러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곳도 적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한 한 다세대 주택에는 장애인 입주에 반대한다는 연판장이 나붙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입주하면 화재가 날 때 대처가 느려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던 내부 공사도 주민들이 차량으로 입구를 막으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를 못하게 나갔고, 그거 남은 주택입니다. 우리 동네 살지 말고 딴 데 가서 살아.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그 장애인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변화가 시급합니다. 우리가 장애인 차별을 당했을 때, 당사자이거나 옆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를 봤을 때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1331로 전화를 해서 먼저 인권 상담을 받고 신청 접수를 거쳐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거쳐서 해당 사항이 맞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국가인권회 제소 외에도 민사나 형사 소송으로 해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장애인 학대를 받는 장애인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고기관은 알 수 있을까요? 어디다 신고해야 될까요? 어딜까요? 번호. 아까 좀 전에 금방? 1331. 네, 1331 있고요. 또 한 가지, 불이 났을 때는 어디라고 그랬죠? 119죠? 근데 차들이 있을 때는 122.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열쇠가 망가졌거나 집이 문이 닫았거나 다 119로 하고 있어요. 119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학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대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을 말합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해서 따돌림이나 모욕값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착취나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강인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학대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사용해서 장애인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대 피해자는 신체에 상처나 멍, 묶인 자국, 흉터가 있으며 보호자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성적 학대입니다.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학대 피해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이나 상처나 출혈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정서적 학대입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로서 학대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두려움을 나타내고 악몽을 꾸거나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제적 학대입니다.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거나 겁을 주거나 속여서 재산을 빼앗는 행위가 해당되겠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노동으로 의복의 흙이나 기름, 오염 등으로 손톱의 때 등 신체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유기 방임입니다. 장애인을 돌봐야 할 사람이 장애인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피해자는 사라진 장애인이 가족들이 알지 못하거나 퇴소 처리된 장애인에 대해서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음식물이나 물건들을 훔치거나 또 매우 급하게 먹는 성향이 있고 악취가 나거나 신변 처리가 안 되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학대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단기간에 신고를 해서 장애인이 더 이상 학대받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장애인 학대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2014년에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10월에 제2의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7년 전 염전 노예 사건 기억하시죠?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중노동에 시달린 현대판 노예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7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폭로가 나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석 달만 일하면 된다며 나를 섬에 팔아넘겼다. 감시를 피해 몰래 우체통에 넣은 편지에는 충격적인 염전의 실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때리다시피 하고 나무 강목이나 이제 쇠발프로 2014년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 시각장애인 한 명은 1년 반 동안, 또 다른 지적장애인 한 명은 무려 5년 넘게 중노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염전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100명 넘는 실종자들이 염전에서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서도 또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경계성 지능인 노동자가 신안의 염전에서 7년간 온몸에 소금독이 오르도록 일했지만 월급 한 번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노예하면 뭐 사람 취급도 아니고 동물 취급도 아니고 그렇게 나는 두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박 씨는 염전주가 임금을 입금한 뒤 함께 은행에 가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해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터 밖으로는 외출도 마음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참다 못해 산을 넘어 도망친 박 씨는 지방노동청에 염전주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청은 박 씨가 4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염전주와 합의했다며 사건을 끝냈습니다. 염전주는 임금을 모두 안 준 것이 아니고 박 씨의 생활비와 병원비, 담뱃값 등으로 대부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이 아니면 100% 거짓말입니다. 본인의 부급에 도마에서 돈 썼어요.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시민단체는 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더욱 교묘하게 노동력 착취와 감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제2의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지 않은 한 제3의 염전 노예 사건도 또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장애인식 변화가 우리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장애인 학대 신고입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어린이집의 원장 등 교육교직원, 특수학교의 교직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았을 때는 우리가 하단에 있는 증식장애인 인권권익보호기관 1644-8295 수사기관 122번 아까 불이 났을 때는 119지만 우리가 장애인 학대와 인권 침해가 있을 때는 122번 국가인권위에는 아까 몇 번이라 그랬죠? 133 그 번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 통합장애인 인권 상담 전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다 외울 것이 아니라 이 중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번이라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변에 학대받는 장애인 있을 때에는 단기간에 신고 의무자든 내가 비장애이든 신고를 해서 더 이상 학대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우리 모두 재빠르게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을 행위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장애인에게 신체의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폭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구걸하게 하거나 체포 및 감금하는 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증액 또는 급여된 급품 등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공중의 오락이나 또 목적으로 장애인을 건강이나 안전에 위한 고교사를 시키는 행위. 최근에 우리가 유튜브가 많이 성행이 되고 있는데요. 노예처럼 장애인에게 우리가 여기다가 비닐을 씌워가지고 상행성으로 유튜브를 해서 돈벌이 하는 비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모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모두 알아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고 그동안에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인식을 변화시켜서 우리 모두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실식 없이 진행하라고 해서 이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뭐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 또 뭐 배웠죠?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 그 다음에 장애인 정의, 장애인 학대 등 좀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기분이 좀 우울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의 기분을 펜선업시키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혼술, 혼밥하죠? 그래서 마이 라이프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상 실험입니다. 가상 실험. 어느 솔로 반점에 솔로들이 오면 공짜로 짜장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을 먹는 옆면에 어떤 가상의 주제가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NO, 누구랑 같이 밥을 먹으면 YES를 누릅니다. 그럴 때 반전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시면 돼요. 네. 여기에 이제 글씨가 나타납니다. 혼자 먹으려면 NO, 같이 먹으면 YES 누르면 됩니다. YES 눌렀습니다. 두 분 커플 되셨으니까 한식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 드세요? 저 찍먹. 밥은? 아, 그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스 눌렀어요? 한식 서비스 나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23? 아니요. 둘? 아니요. 넷. 네. 원래 알고 있었어. 원래 있어요. 왜 왔어요? 공짜로 짜는 저도요. 안녕하세요. 두 분 커플 되셨으니까 한식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식사 끝나시면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 아, 그래요? 왠지 되게 오랫동안 만난 그런 느낌? 이것도 이해했는데 한번 이분은 이 와중에도 번호를 딱 아니 막 이렇게 작업 걸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네. 트레이닝을 입었음에도 번호를 하는 작업맨. 이거는 이제 가상 실험인데요. 네, 재미있으셨나요? 네. 이제 이 사람은 노를 눌러서 칸막이가 안 열린 상태. 이런 이제 재미난 영상을 한번 가상 실험을 한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조금 개선시키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눈독자가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이 웃었거든요. 이게 막 웃음 소리가 나고 막 깔깔대고 웃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런 표정이라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잘못됐나 하는 착각이 있는데 재미있었나요? 예. 그래야 제가 준비한 게 보람이 있을 텐데 이게 좀 웃으면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자, 장애인 고용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우리가 옆에 부서에 같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장애인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또는 혼자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을 거야? 산업재해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또 이 더 나가서 원래 장애인인데 뭐 장애가 뭐 대수라고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장애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면 인재가 보인다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 고용단체는 사업주나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취업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장애인을 고용한 우수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과태료를 물면서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런가 하면 모든 직원이 장애인인 회사도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건 업무 능력보다는 편견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증장애인 이혜진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아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애 첫 직장에 처음 출근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사진이 도착해 사람들도 봤고 이제 컴퓨터도 있고 의사들이 손으로 쓴 진료 기록을 스캐너로 촬영해 영상으로 저장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이 설립한 이 회사의 직원은 모두 22명. 관리자를 제외한 전원이 신체 또는 지적 장애가 있고 그중 7명은 중증입니다. 10년여의 그 쌓여있는 영상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는 중증장애인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비장애인보다 업무 속도는 조금 느립니다. 하지만 집중력만큼은 오히려 높기 때문에 작업 오류는 거의 없습니다. 그 틀리는 거 하나하나를 바꾸기 시작하니까 그걸 기억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안 틀리더라고요. 그런 거 믿음이 이제 점점 쌓여가지고 기쁨도 너무 잘하게 됐죠.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기업은 물론 정부에서조차 3%가 안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한 비폭 대상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자, 잘 보셨죠? 우리 장애인에게 일이란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소속감 또 사회 구성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열린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는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991년에 최초로 도입된 입법화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는 근로자 일정 비율을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4%입니다.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 민관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은 3.1%입니다.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기준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정부하고 관공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몇 프로라고 했죠? 3.4%. 그러면 50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민간 사업주는 몇 프로? 네, 우리 담당 팀장님은 답변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신데 답변 안 하신 거죠? 네. 관공서는 3.4%, 민간 기업은 3.1%.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장애인이 경제활동하는데 10명 중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63%, 장애인 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률을 살펴보면 장애인 인구의 34.9%, 전체 인구의 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을 살펴보면 장애인 인구의 5.9%, 전체 인구의 4.5%, 매 해년마다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도 장애인이 채용하는 횟수는 적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올바른 장애인식으로 편견을 버리면 무엇이 보인다? 인재가 보인다. 예? 장애인 편견을 버리면 인재가 보이니까 각 기업에서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장애인 미고용 사유를 우리가 조사해봤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조사 안 하고 2019년에 자료인데요. 한국장애인고용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장애인을 고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 82%입니다. 왜 그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은
출퇴근을 가능하지 못할 거야. 일을 못할 거야. 옆에 있으면 부담감, 우리가 도와줘야 돼. 혼자 할 수가 없어. 그러듯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 고용을 안 하는 겁니다. 86%. 또 장애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으나 채용을 못합니다. 어떤 환경적인 조건. 장애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경사라고 있어야 되고 장애인에게 독서 학독이라든지 장애인 전용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소상공인들은 장애인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한국장애인 고용대에서는 그러한 장애인을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차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차별을 당했을 때 당사자든 비장애인이든 옆에서 차별 사례를 알 때는 권리구제 신청을 국가인권에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한 내용이 맞다면 합당하다면 먼저 시정 공고를 합니다. 또 시정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부 장관은 이행하도록 통보를 하고 또 시정명령 발동에도 또 이행을 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도 우리가 각 기업에 30명 이상 근로자가 있을 때에는 고충 처리위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서 고충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고용할 채용할 의사가 있는데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14%도 또 있고 또 더 확대해서 장애인을 고용을 하도록 한국장애인 고용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계획서라든지 어떠한 제도를 모를 때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서 어떤 장애인이 그 부서에 그 기업에 어떤 환경에 맞는 장애인이 필요한지 발달 장애인이 필요한지 지차 장애인이 필요한지 시각 장애인이 필요한지 종합 컨설팅을 해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표주 사업장입니다. 그런 장애인을 채용해서 사업장을 채용하는데 처음 도입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공서는 3.4%, 일반 기업은 3.1%인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고용 부담금을 내지만 의무 고용률을 달성 이상으로 채용했을 때는 고용 장려금을 줍니다. 경증 장애인 남성을 채용했을 때는 30만 원, 경증 여성을 채용했을 때는 45만 원, 증증 장애인을 남성을 채용했을 때는 40만 원, 증증 여성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는 80만 원을 줍니다. 근데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주죠. 어떠한 신체 조건에 따라서 아마도 기준점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증 남성은 30만 원, 경증 여성은 45만 원, 증증 남성은 40만 원, 증증 여성은 80만 원. 좀 배가 되는 거죠, 배가. 좀 기억하셔서 우리 집안에 사업주에 널리 홍보하셔서 예산이 없어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고용 부담금을 주니까